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야간 버스 운행 시간이 단축됐고요. 오늘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은행 영업시간이 1시간 단축됩니다. 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변경이 되고요. 또 편의점 운영도 바뀝니다. 심야 취식이 금지되는데요. 저녁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점포 내 취식 공간을 운영하지 않고요. GS25의 경우에는 야외 취식도 금지를 했고 다른 업체도 점주들에게 야외 취식을 금지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참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는데요.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어려움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인데요. 배달앱 시장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도 많죠. 경기도 의회 이영주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3분여가 오늘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시고요. 2부는 보험 상담인데요.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나면 보험은 어떻게 될까? 보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구석구석 현장을 만나보는 슬기로운 자치 생활.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배달앱 많이들 이용하시죠? 지난해 기준으로 배달앱 사용 인구만 2,500만 명, 전 국민의 절반 수준인데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직장에서도 점심시간 식당에 가지 않고 도시락 등을 배달 주문해서 먹는다고 하죠. 당연히 이 배달앱 이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배달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배달앱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관련 문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배달앱 운영업체들이 점주나 배달원에게 수수료나 배달료를 전가하는 등 불공정 거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배달앱을 만들거나 각종 법령을 개정해 불공정 거래 견제에 나섰습니다. 자, 배달앱 이용자, 노동자, 소상공인까지 보호하는 우리 동네의 자치생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 의회 이영주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역구가 양평이신데 오늘 개회 때문에 수원으로 가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예. 본회의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시군요. 혹시 네. 아침 식사는 하시고 출발을 하셨는지요? 못 먹었습니다. 아이고. 의원님은 평소에 배달앱 자주 좀 이용하십니까? 제가 좀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사람 같은 것 같은데요. 예. 배달앱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아, 그러시군요. 예, 주문할 거 있으면 이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예. 주문을 합니다. 아직도 전화로? 네. 예. 저는 그냥 사람과 사람이 그냥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방식이 여전히 좋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예전에는 배달 플랫폼의 범위가 치킨이나 피자 정도였지 않습니까? 요즘엔 전통시장에서도 배달 서비스를 하는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일상화되면서 이 배달 시장 규모도 커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정말로 배달의 시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배달 플랫폼의 시대, 이렇게 예. 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 상황이 겹쳐 있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고, 예. 또 우리 1인 가족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또 이 디지털 환경이 워낙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주문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소비하는 이런 어떤 쇼핑 문화도 이제 발전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결합되어 있는데요. 예. 요식업계는 기본이죠. 그리고 이제 요식업계가 이런 이제 배달 플랫폼과 결합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상품, 전략 상품도 또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고, 예. 이 음식하고 식품 배달 시장 규모만 보니까 한 20조에 달해요. 아. 그리고 이제 배달 앱을 통해서 이 거래되는 시장 규모가 약 매달 9천억 정도에 달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예. 여기에 이제 전통시장 상인들도 자체 앱을 개발하기도 하고, 기존에 이제 민간 그 기업들을 이용을 해서 예. 장 보러 오기 힘든 분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 상품을 판매하는, 특히 이제 식재료 같은 게 가장 급하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제 앱을 통해서 배달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형 카페, 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이런 데에서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점점 더 영업이 어려워지니까 예, 예. 뭐 음료나 디저트, 햄버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소상공인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이 배달 앱을 통해서 발생하는 주문량은 매주 예.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 1년 전에 대비해서 거의 한 180% 이상 매출이 늘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배달폼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일종의 뭐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뭐 호황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달 플랫폼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꾸준히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이 수수료와 같은 불공정 거래 문제, 또 배달 노동자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예. 이게 이 독일계 배달 플랫폼 기업 있잖아요. 이 예. 딜리버리 히어로가 예전에 이제 운영했던 게 요기요 배달통이 있었고, 예. 이거 구체적으로 배달 앱 이름을 말해도 되는 거죠? 예, 예. 간접 광고 아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국내 기업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배달의 민족이 있었는데 예. 이게 지금 합쳐진다는 얘기가 있고, 이게 이 우리 배달 플랫폼 기업의 빅3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국내 배달앱 시장의 97.5%를 점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국내의 배달앱 사용자의 대부분이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사용하고 있다. 또는 이게 이제 중복해서 뭐 2개를 사용한다든지 뭐 3개를 사용한다든지 이러고 있는데 뭐 독점도 뭐 이런 독점은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평가할 수 있겠죠. 예, 예. 네. 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예. 네. 말씀하시죠. 네. 이 시장 독점이 이제 심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갑이잖아요. 예. 독점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맹점이라고 그러죠. 예, 예. 중소상공인들. 그에게 이제 굉장히 불공정한 행위를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이제 배달 수수료를 갑자기 높인다든지.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배달앱 열어보시면 이제 광고를 쭉 해주잖아요. 예. 그 상단에 당신 식당을 위에 올려줄 테니까 좀 돈을 좀 더 내. 뭐 이런 이제 노출 광고 영업 전략들을 계속 변경한다든지. 예,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수료는 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러저런 비판이 나오니까. 예. 수수료는 내가 없애줄 텐데 그러면 광고료를 좀 더 내봐. 뭐 이러면서 이제 광고 입찰 제도를 또 도입하기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우리 대강 계산해 보니까 이 배달 앱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우리 이제 중소상공인들 보니까 예. 매달 이 앱에 관련된 비용으로만 거의 한 17% 정도가 늘어나더라고요. 그 비용이. 예. 그래서 이제 이 소상공인들은 장사하는 데서 힘들죠. 인건비 나가야 되죠. 임대료 나가야 되죠. 그동안 사업하시느라고 받은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대출 이자에 또 원리금 부담 올라가죠. 여기에다가 이제 배달 앱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러저런 비용을 지금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죠. 예, 예. 네. 자, 배달 플랫폼 시장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배달 앱을 이용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도 배달 앱을 사용하긴 하는데 지금 이제 상황상 썩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돈 때문인가요? 그렇죠. 예. 결국은 수수료가 높다. 예. 그다음에 광고료도 이러저런 광고 제도를 운영하는데 좀 불합리하다. 예. 가격도 높고. 그다음에 이 돈을 내고 광고료는 지급하고 뭐 하는데 그러면 광고 배치를 공정하게 해주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예.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많이 내는 가맹점 우선순위로 광고를 배치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광고 매출을 늘려줄 테니까 예. 당신 가게에서 뭐 할인 쿠폰을 좀 발행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소비자를 더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죠. 예. 그런 식으로 할인 쿠폰 좀 발행 좀 해봐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상품 뭐 없어요? 뭐 1+1도 아니고 자꾸 이거를 이제 이런 가맹업주들에게 이제 전가시키는 방식을 쓰는 거죠.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고 만족스럽지 않아요. 예. 아예 배달 앱 자체가 갑의 위치에서 이렇게 좀 지시를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갑의 위치를 계속 개발을 해요. 이게 이제 배달 앱을 개발을 해놓고 운영하면서 예. 그냥 단순히 주문을 받고 그다음에 그 배달하는 라이더들에게 이제 배달을 하게 만들고 예. 이런 것만이 아니고 내가 당신 가게 매출을 올려줄 테니 예. 이러저런 부가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서 하세요.
근데 그 개발 비용은 누가 내? 당신이 내세요. 이런 거죠. 아, 결과적으로.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게다가 이게 이 가맹업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결국은 이 소비자들도 사실은 이 소상공인들이 이 배달앱을 이용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어디에다가 이전시키겠습니까? 결국은 소비자에게 이전시키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결국은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메뉴를 줄인다든지 양을 줄일 수밖에 없고 예. 또 가장 결정적으로 값싼 식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예. 이게 결국은 소비자에게 이런 비용들이 전가되는 이런 구조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결국 뭐 최종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는 거죠. 소비자이고 또 이 중소상공인들이고 예. 가맹점 그다음에 뭐 좀 이따 말씀 나누시겠지만 뭐 노동자 이 배달 라이더들의 예. 어떤 그런 고통들이 또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배달에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이제 사실은 제일 이 초점을 맞췄던 게 노동의 문제였어요. 예. 그러니까 배달 기업도 많아지고 또 배달의 이제 그 그 기업의 어떤 형태나 운영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 배달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확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은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과연 행복할까? 돈 많이 벌까? 근데 이런 현실을 좀 들여다보면서 플랫폼 어떤 기업에 대한 문제를 좀 진단해볼까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췄죠. 예. 근데 보니 뭐 배달 노동자들 전혀 행복하지 않다. 너무 고통스럽다. 우리 지금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예, 라이더분들 정말 뭐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배달은 밀려오죠. 예.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그 시간 내에 배달을 완료해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배달 한 건이라도 더 받으려고 쉬지 않고 콜을 받아야죠. 예.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최근처럼 뭐 태풍이 오나 코로나가 확산되나 뭐 라이더들에겐 전혀 당신이 라이더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모든 악조건을 견뎌라고 예. 하는 상황이고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문량은 점점 폭증하고 예. 그 배달 플랫폼 기업에서는 열심히 이들을 연결하면서 자기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노동권 보호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도대체 플랫폼 기업들이 어떤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보려고 했었던 거죠. 예. 네. 지금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질문은 많은데 시간은 좀 한정적이어서 좀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배달 플랫폼 문제가 발생한 게 사실 어제 오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달부터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를 가동하고 내년 3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진행하겠다 이런 방안 밝혔는데 그동안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가 없었습니까? 뭐 거의 없었죠.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이 현실을 뒤따라서 항상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이나 이제 이런 관련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제 막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반면에 예전에 우리가 타다 서비스 같은 건 알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사업 굉장히 많은 환원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토론회를 통해서 이야기 듣고 또 이런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 등에 또 준비 중인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어떤 입법을 해야 되는 또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같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지자체는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를 해놓고 마침 이번 회기 때 이제 심의를 받는데요. 이 지자체에서는 이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일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정거래법이랄지 또 상법이랄지 많은 어떤 그런 그 상위 입법들은 결국은 정부와 또 여당과 또 국회가 나서줘야 될 일이라서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또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플랫폼의 다양화에 대한 의견도 나옵니다. 경기도에서도 자체적으로 공공 배달앱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 앱이 이런 시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좀 복잡합니다. 예. 이게 군산에서 배달의 명수도 운영을 해보고 인천에서 이음이라고 하는 배달앱도 지금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 공공 배달 앱이라고 하는 결국은 공공이 시장 영역에 직접 뛰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반론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관이 공공이 시장 영역에 직접 뛰어드는 게 맞느냐. 두 번째는 예. 이게 지속 가능하냐. 공공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예. 배달 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스마트폰에 까는 배달 앱 하나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인데. 예, 가맹점도 여기에, 좀 모집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예. 소비자 관리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 이 배달앱 운영에 드는 비용이나 인력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경기도가 이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민간 이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너무 시장에서의 어떤 갑질, 불공정 거래 이런 독과점의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예. 일단 그걸 완화하는 게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어떤 법이나 제도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이 공간을 메꿀 수 있는 공공 앱을 통해서 이 중소상공인 가맹업주들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 이 3자의 이익을 그나마 좀 극대화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시작을 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시간이 다 돼서 다음번에 저희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이영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오늘 리 씨가 생방송으로 스튜디오에 출연해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인사법입니까? 뭐 가사입니까? 어떤 동작을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동작을 준비했습니다. 동작이요? 네. 지난 한 주간 우리 청취자분들이 댓글과 문자를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게 리씨쌤 긴장 푸는 자세 좀 알려주세요. 라는 글이 이제 좀 눈에 보였거든요. 저도 그 말씀 들으니까 오늘 귀가 쫑긋해지는 게 매일 긴장하는 삶을 살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이 코로나가 맞습니다. 심해지면서 예. 한번 외출하면은 긴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잠시만이라도 좀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오늘은 몸의 긴장을 푸는 좋은 자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빨리 소개해 주시죠. 네, 요가에서도 아마 다들 요가 한 번쯤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예, 예. 이 요가의 마지막 타임, 이 요가 마지막 타임에 시행하는 이 사바사나 이 시간을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바사나요? 네, 예, 사바사나라고 해서 이름하여 송장 자세를 배워볼 거예요. 예, 예. 송장은 죽은 사람의 몸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뜻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시체처럼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채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상태를 만들어보는 건데요. 예, 예.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닥에 앉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등 바닥 대고 누우시고요. 예, 또 예.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예. 자, 의자에도 편안하게 등을 의자에 기대서 한번 앉아볼게요. 등을 기대요? 네, 편안하게. 네, 긴장을 풀면서 우리 형진 아나운서 이렇게 진행하고 대뜸 싶다. 기대네요. 네, 이 의자 네. 뒤에 등 이렇게 편안하게 기대고. 기대고요. 네, 그리고 두 다리도 무릎을 핀 상태로 좀 골반 너비보다 넓게 벌려볼게요. 예, 예. 그래서 양 발끝이 좌우로 벌어질 수 있게. 그렇죠. 우리 보통 이제 우리 발이 외회전이 됩니다. 예, 예. 네, 발끝이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게 긴장을 툭 풀어보시고요. 네. 두 눈도 감아볼게요. 그렇죠. 네, 졸면 안 돼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께 저 그렇게 버릇없는 사람이 아니고 동작이 오해하실 이렇습니다. 수도 오늘. 있는데 예, 동작입니다. 예, 예. 네, 편안하게 두 다리도 골반 너비만큼 벌린 상태로 예. 그리고 두 팔도요. 몸통과 살짝 멀리 벌려놓고요. 손등이 바닥을 향할 수 있도록. 손등이 바닥에. 네, 누워 계신 분들은 손등 바닥에 닿도록 편안하게 예. 내려놓고요. 두 눈도 감은 상태로 얼굴 긴장까지 편안하게 풀어줄게요. 그냥 다 내려놓는군요. 그렇죠. 예, 예. 모든 감각을 중지시키는 겁니다. 얼굴 긴장도 편안하게, 그리고 미간 사이를 좀 넓게 만드시면서요. 좀 얼굴의 힘도 편안하게 풀어줄게요. 그 상태로 계속 호흡을 이어가는데요. 가능하면 3분, 또 가능하다면 5분까지 호흡을 이어가시고요. 예. 자, 이 상태로 깊게 심호흡을 이어가시다가 깨어날 때도 천천히 깨어나셔야 됩니다. 손끝부터 꼼지락꼼지락.
발끝 꼼지락꼼지락거리면서 천천히 깨어나 보시고요. 그 상태로 주무시면 안 돼요. 네. 그 상태로 편안하게 두 눈을 한번 떠보실게요. 어떠신가요? 뭔가 좀 마음이 늘 이렇게 긴장되고 걱정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다 내려놓는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져요. 맞습니다. 예. 이 성장 자세가 죽은 사람의 몸처럼 온몸의 감각을 중지시킴으로써 나를 이 주변 세계로부터 떨어뜨리는 예. 그런 과정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마음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죠. 또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어지고 복잡했던 번뇌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예. 그런 자세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 동작을 한번 인터넷으로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세요? 2차 대전인가요? 전쟁 때 군인들이 잠을 못 자잖아요. 맞아요. 그때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몸의 모든 긴장을 다 의식적으로 내려놓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군인들이 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예. 성장 자세 밤에 잠에 들기 전에 직전에 해주시면 정말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이 동작 따라 하시면서 우리 몸에 한가득 있는 그런 긴장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네, MSSK님께서는 코로나의 번뇌를 이 자세로 벗어버리고 싶다고 하셨고, 진호님께서는 리시쌤 항상 시기적절한 자세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헤라님께서는 성장 자세 이름은 좀 그렇지만 온 신경이 릴렉스 하셨네요. 자, 뭐 3분이든 5분이든 한 이 동작 좀 취하시면서 마음속에 있는 긴장, 또 몸의 긴장 해소하시길 바라고요. 2부는 보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보험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출근할 때 킥보드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보험은 어떻게 돼요? 킥보드 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등등 뭐든 좋습니다. 자, 또 킥보드 보험이 아니어도요. 보험에 관련한 모든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고민과 궁금증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2부에서 뵙죠.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요즘 출근 시간에 지하철역 부근에서 사무실까지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타고 다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타고 빠르게 달려가는 분들을 보면 나도 한번 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런데 전동 킥보드 만약 출근길에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부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 킥보드 보험뿐만이 아니라 방송 들으시면서 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보험약관교실 Y의 윤용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평소에 제주도에서 사실 정도로 제주도 사랑하시는 분인데 뭐 최근에 다녀오셨나요? 7월 말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예. 그냥 중산간 지역의 작은 마을에 콕 박혀가지고 있었더니 좋더라고요. 네, 자연이. 네. 부럽네요. 모든 국민이 좀 지쳐 있잖아요. 예, 이럴 예. 때 좀 먹으면 힘나는 뭐 제주도 음식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제주도 그러면은 뭐 흑돼지나 뭐 회 이런 거 뭐 생각하시는데, 갈치 뭐 이런 거. 예,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중산간 마을에 교래리라고 있어요. 예. 교래리에 가면 이제 닭을 재료로 하는 음식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요. 예. 토종닭 샤브샤브 굉장히 별미고 좋습니다. 네. 예. 이럴 때 딱 힘나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관광지 가시기보다는 그런 조용한 마을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이제 음식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요즘 이런 좀 새로운 이동수단을 많이들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출퇴근으로 이용할 때는 보험회사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예, 제가 오늘 여기 방송 출연하면서 지하철역 내려서 걸어왔는데요. 예. 그 입구에도, 지하철역 입구에도 전동 킥보드 세워져 있더라고요. 예, 많죠 뭐. 예, 요즘 그렇게 출퇴근하실 때 지하철역에서부터 사무실까지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출퇴근용으로 타시게 되면, 만약에 그런 가운데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그럼 그것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지만,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에도 지금 내가 전동 킥보드를 출퇴근용으로 타고 있다고 알리셔야만 합니다. 예, 만약에 알리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았다가 뭐 그런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나면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왜 보험회사에 이걸 알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얼마 전부터 그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가 생기면서 예. 점점 이런 걸 타고 다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7년 4월에 이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전동 휠을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을 4개나 가입하고 있었는데 관련된 사망보험금이 4억 원이었는데 해당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사망하신 분이 전동 휠이 이제 바퀴 하나짜리 전동 킥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그 전동 휠을 계속적으로 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통지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거죠. 보험엔 가입돼 있는데 알리지 않았다고. 그렇죠. 아까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예.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타게 되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통지 의무 위반이다. 너무 억울한데요. 그렇죠.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황당할 수 있죠. 예. 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법원까지 갔어요. 서로 간에 이제 입장이 이제 좁혀지지 않아서. 예. 그래서 1심에서는 보험 소비자가 이겼고 유족 측이 이겼고 2심에서는 보험회사가 승소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그 2심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결국 보험회사가 옳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판결 직후에 이제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계속적으로 타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결과처럼 보이는데 저도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이런 좀 의무는 처음 듣는데 사고를 당한 분이 위반했다는 그 통지 의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 참 많지만 이런 거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보험 계약은 사실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한 거래입니다. 예. 그래서 상법의 영향을 받죠. 근데 상법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후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아지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걸 이제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래서 위험이 증가된 그 어떤 일로 사고가 발생하면 예.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보험 계약도 강제로 해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통지 의무는 손해보험 계약에만 적용되고 있고요. 생명보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생명보험에는 통지 의무가 없다. 그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셔도 무방하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뭐 갑자기 제가 좀 무서운 일을 하게 된다거나 위험한 일을 하게 되면 손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전화해서 알려줘야겠네요. 맞습니다. 직업이 바뀌거나. 그렇죠. 예. 직업이나 직무 또는 위험한 취미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한테 이미 가입한 보험이라 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알려야 되는 거죠. 예. 말씀 중에 4203번님께서는 오늘 나오신 분 차분하고 귀 기울이게 됩니다. 알찬 내용 마무리까지 잘 듣겠다고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예, 저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런 통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좀 보험에 가입합니까? 저는 처음 듣는데요. 사실은 이런 통지 의무를 보험 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설계사 분들도 상당히 적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타는 경우에 그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라면 반드시 가입한 이유라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이런 통지 의무를 알고 가입하는 소비자는 대한민국에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손해보험 약관을 보면요.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이륜 자동차, 그러니까 오토바이 같은 거죠. 또는 전동기가 달려있는 자전거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리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번에 사고를 당했던 그래서 사망하신 그분은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이 약관에서 말하는 그런 이륜 자동차 이런 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그럴 건데요. 그리고 이런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타게 되면 보험회사한테 반드시 알려야 된다. 이런 걸 계약 당시에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 이게 이제 소비자 측의 주장이었는데 이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같은 거 가입하실 때 뭐 사인하는 거 있잖아요. 뭐 설명 들었으면 설명 들었고 체크하고 법원에서는 체크했지 않느냐. 설명 들었다고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를 뭐 잠깐 혹은 한 번이라도 타는 사람은 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손해보험 약관을 보면요. 예. 이륜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알려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예. 약관과 판례를 종합해 보면 직업이나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그리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만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거죠.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법정 분쟁까지 가는 거죠. 예. 네. 걸음이 불편한 또 장애인 분들이나 어르신들 같이 교통약자들이 사용하는 또 전동 휠체어 또는 의료용 스쿠터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예. 이런 경우도 계속 사용하는 거잖아요. 계속 사용하시죠. 이런 경우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불편한 보행을 돕는 의료용 전동 장치들이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보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장치를 탄다고 해서 굉장히 위험이 증가된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 설사 계속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사실 애매모호하잖아요. 예. 그래서 금감원이 최근에 이런 판례도 나오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게끔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 전동 킥보드 관련 보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 관련 보험 상담뿐만이 아니고 모든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타고 출근하신 분들 꽤 계실 텐데. 네, 저도 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험회사에 좀 알려야 됩니까? 당연히 알려야죠. 예. 출퇴근용으로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을 타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예. 만약 알리면 보험회사는 그런 전동장치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새로 걸면서 보험계약의 변경을 요청할 거예요. 그럼 소비자가 만약 그걸 받아들이면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제 전동 킥보드, 전동 휠을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나면 그 부분은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또 이런 판례가 나왔다면 조금 지각을 하신다 하더라도 전동 킥보드, 전동 휠을 타고 출근하는 일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이 보험금을 못 받게 되니까 그렇죠. 전동 장치를 탈 필요는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전동 이런 킥보드 같은 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한번 습관이 들면 걸어가기가 힘들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콕 박혀 있는데 걷기라도 좀 하셔야 건강을 유지할 것 같으니까요. 킥보드 타는 건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보험사 얘기해서 나는 혹시 사고 날 경우 좀 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아니요. 그걸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 나면 무조건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도 기존 손해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고 킥보드 보험을 가입하고 타다가 사고가 나면 좋을 텐데 그런 보험이 아직 개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타는 게 제일 유일한 방법이죠. 그렇군요. 이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상품들이 나오겠죠. 제도나 이런 법률이 계속 발전하는 문물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상담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8656번님께서는 2년 전쯤에 아르바이트로 배달을 하다가 발가락 2개 골절이 된 적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골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못 받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일단은 왜 거부했는지가 좀 의문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이나 약관도 꼼꼼히 보고 또 의료 기록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정확한 정황을 모르겠으니
보험회사한테 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지 상세 내역, 부지급 상세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예. 그럼 보험회사가 보험회사 공문으로 정식 공문으로 보내올 거예요. 예. 그럼 그걸 보고 일단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당연히 지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 같은데 어떤 뭐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은 경우는 어이없게도 그 골절 관련된 특약이나 담보가 들어있지 않은 계약이었을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559번님께서는 킥보드 타고 음주운전 하다가 단속 또는 사고 시 자동차 기준 교통법규가 적용됩니까 하셨는데. 최근 6월로 기억하는데요. 법원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을 타고 다니는 것도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판단이 내려졌고요. 따라서 이것들을 타고 가다 사고를 내면 자동차 사고를 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걸 또 보장해주는 상품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사고는 낸 건 맞고 내가 개인적으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0823번님, 저희 동네는 전동 킥보드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서 출퇴근용으로 계속 이용하는 건 아닌데요. 가끔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끔 타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못 받나요? 하셨네요.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타는 거는 출퇴근용으로 타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나 직무, 동호 활동 목적으로 타는, 즉 계속해서 타는 게 아니니까 가끔 타다가 사고 났다. 보험회사가 배상해야 됩니다. 보상해야 되는 거죠. 가끔 타다가 사고가 난 거면 보험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타는 것이 아니니까요. 8998번님께서는 자전거를 타고 토요일, 일요일 출퇴근할 때도 보험사에 알려야 되나요? 하셨는데 이게 딱 날짜 구분이 아니라 본인 출퇴근인 거잖아요. 그냥 자전거에는 전동기 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리실 필요가 없고요. 그 자전거에도 전동기 장치를 부착했다면 이륜 자동차랑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알리셔야만 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 집 에어컨이 얼마나 따뜻한데 님께서는 그럼 미리 이야기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셨거든요. 혜택을 어차피 받지 못하니까. 미리 이야기한 경우에는 어쨌든 통지 의무를 지켰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못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미리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도 못 받고 계약도 강제 해지당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죠. 더 손해를 크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고는 보장받을 수 있고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 관련한 사고만 보상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벌어지면 보험계약 자체도 해지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큰 사고 나신 분들은 다시 보험을 가입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받는 피해가 더 큽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보험 이야기 잘 나누면서 이해가 되네, 합리적이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말을 했는데 왜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말을 했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먼저 말을 보험계약 당시에 내가 이런 걸 타고 있다 계속적으로 이런 걸 보험회사에 알렸다면 보험회사는 그 계약을 인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일단 박탈됐던 거죠. 소비자가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나중에라도 이 사실을 알려서 보험회사가 그런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법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쁜 지화님, 얼마 전에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뒤에서 오는 자전거가 앞지르게 하려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자전거 중앙선 넘어 앞지르게 하다가 사고가 나서 오른쪽 다리를 타박상을 입어 전치 4주가 나왔는데 뒤에서 달려오는 자전거가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고 서울시 재난보험을 가입한 것 같은데 자전거 사고도 재난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정확한 건 좀 따져봐야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따져봐야 되지만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6494번님, 출퇴근 시 사고 났는데 가끔 탔다고 말하면 보험 못 받나요? 답을 알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보험회사나 또는 법원이 일방의 주장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떤 전동기 장치 자전거나 이런 것들이 다 요즘은 그 전동 킥보드도 그렇고 앱을 통해서 이용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이용하고 그러면 당연히 기록이 남겠죠. 예. 그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면 가입한 모든 보험에 다 알려야 되는 겁니까? 하셨거든요. 아닙니다. 생명보험 회사에는 알리실 필요가 없고요. 예, 예. 무슨 화재, 무슨 해상 이런 말이 들어있는 회사 이름이 있잖아요. 예, 예. 이제 손해보험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에는 다 알리셔야만 합니다. 예. 방송 좀 중간에 들으신 것 같은데 4726번님께서는 저희 아버지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교통약자들이 의료용을 위해서 또는 불편한 보행을 돕기 위해서 타는 그런 전동 장치가 부착된 의료장치 예, 예.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에 대해 알려야 될 의무가 없으십니다. 알려야 될 의무가 없다. 조금 이거는 세부적인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 7682님께서는 저는 사이클 선수로 등록해서 훈련받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 좀 알려야 되는지요? 보험회사에 알렸을 경우에 보험 혜택에 좀 제약이 있습니까? 하셨네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시각장애인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심각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보험계약 당시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건강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보험계약을 인수할지 판단을 할 거고요. 예, 예. 그 후에 만약에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시력에 문제가 생기셔서 지금 이제 시각장애를 얻게 되셨다면 글쎄요, 제가 보는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일반적인 자전거라면 보험회사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없겠으나 예, 예. 손해보험인 계약이라면 생명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인 계약이라면 그냥 일반인이 타는 자전거와 사이클 선수가 타는 자전거는 좀 다르다고 볼 거예요. 예, 예. 그럼 당연히 위험률이 올라갔다고 판단할 거고요. 위험률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보험회사한테 알려는 것이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알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그 매일 출퇴근한다 그 모호성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195번님께서는 처음 이용해보고 한 달 후에 두 번째 이용하다가 넘어졌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 못 받나요? 하셨거든요. 출근을 한 달에 하루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출퇴근용으로 탔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 그렇죠. 가끔 타신 거죠. 가끔이죠. 예. 네. 미양이 바보님께서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비형 간염 보균자인 게 보험 들 때 고지 의무에 들어가나요? 지인인데 비활동성이고 병원 치료 이력도 없습니다라고 하셨네요. 병원 치료 이력이 없는데 비활동성인 건 어떻게 아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예. 보험 계약을 하실 때 청약서에서 과거 병력이라 이런 걸 물어보는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소비자는 그 청약서의 고지사항을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궁금한 게 있다면 콕 집어 물어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B형 간염 보균자이신 분이 그 청약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내용, 예를 들면 3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적 있느냐. 빨리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없으시면 고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험약관교실 Y의 윤용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내일부터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